안녕하세요. 백운영입니다. 제가 요새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 시리즈 만들고 있잖아요. 요게 지금 6월 초까지 일정이 잡혀 있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바쁘고 힘듭니다. 뭐 영상 킬 때마다 맨날 같은 소린데 막 다크서클도 생기고 입술 터지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게 '아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문대 합격하는 학생들의 세 가지 공통적인 자질, 뭐 조건, 뭐 비밀 뭐 요런 식인데 제가 벌써 입시를 15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인제 대학 잘 간 친구들도 있지만 나중에 인제 뭐 편입을 한다든지 뭐 취업을 엄청나게 잘한다든지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뭐 실제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인제 뭐 대학 대입에 상관없이 지금 인생이 뭐 잘 풀리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얘들은 이런 게 있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을 좀 돌이켜 봐도 뭐 미대 입시했다가 재수했다가 편입 한 번 했다가 떨어지고 또 편입 시도했다가 뭐 영어 4 등급이었다가 수능 그러다가 토익 만점했다가 막 아무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그냥 실패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제 이 자리까지 요 내공을 쌓으면서 올라올 수 있었던 건데 요 내용을 반드시 지금 인제 제 유튜브 시청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싶은 마음에서 왜냐면 제 유튜브의 주 시청자가 45 세에서 55세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세요. 이분들이 70 년대생이거든요. 그러면 인제 지금 자녀가 딱 중고등학교 나이일 때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자질들을 키우는 방향으로 자녀들을 잘 지도한다면 그분들이 당장 뭐 대학에 잘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대학을 넘어서 인생 전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뭐 두말할 것 없이 뭐 바로 본론 시작하시죠. 자, 성공하는 학생, 끝까지 하는 학생, 명문대 가는 학생의 첫 번째 공통자질 바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기대감은 높은 기준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한 기대감이냐? 내 성적에 대한 기대감. 내 대학에 대한 기대감, 내 직업에 대한 기대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가 세상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기대감, 내 인생 자체에 대한 매우 높은 기대와 기준을 말합니다. 이런 높은 기대와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한다? 노력을 한다, 행동을 한다, 시도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대감이 명과 암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자, 기대감이라는 거는 그 기대감을 부과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외부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받는 대상도 있죠. 바로 나 자신의 내면입니다. 내면. 그러니까 기대감을 내가 충분히 그걸 소화할 수 있고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그릇이 있고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중심이 있다면 그 기대감은 고스란히 성장으로 이어져요. 근데 이 내면의 기대감, 그 외부의 기대감을 나 자신의 기대감이든 외부로부터 기대감이든 간에 그거를 버틸 수 없다면 기대감은 압박으로 작용해서 나를 누르는 그런 왕관으로 누르는 그런 압박감, 부담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영유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유아 때. 그럼 영유아 아기들 자체는 기대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기대감이란 건 최초에는 외부로부터 주어진단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그 대부분 이제 심리학이나 교육 심리학에서 보면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이런 높은 기대, 삶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이 형성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그 기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내면의 심지가 있음 없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리고 기대를 부과하는 주체 외부를 부과하는 주체를 외부의 부모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네 가지 매트릭스로 이 기대를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 밑에 두 가지를 먼저 봐 보면 기대를 부모도 아니고 스스로도 아니고 주체를 기대를 스스로 부과를 안 해. 그리고 내면의 심지도 없어. 그럼 요건 인제 굉장히 인제 불우한 케이스, 불행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면의 심지, 그 기대를 버틸 수 있는 심지와 그릇이 분명하게 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기대를 부과하는 케이스. 자, 인제 요런 케이스는 부모가 기대를 부과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어떤 길을 찾아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가는 사람. 어떤 케이스? 천재, 영재 케이스. 뭐 중학교 3 학년 때부터 막 고난도 문제를 척척 풀고 뭐 카이스트 영재원 뭐 진학하고 뭐 대학교 뭐 검정고시로 초중고 졸업한 다음에 의대를 서울대 의대 뭐 이런 데 15 살에 입학하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어릴 때부터 배우를 꿈꿨다. 어릴 때부터 아이돌 가수를 한다. 그다음에 아니면 예체능 뭐 김연아처럼 피겨 스케이팅을 한다. 뭐 체육을 한다. 운동에
두각을 드러내서 아주 어릴 때 청소년 뭐 국가대표로 활약을 한다. 뭐 이런 케이스, 두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케이스랑 예체능 케이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논의 대상은 아니에요, 현재. 자, 우리가 이제 논의를 대상으로 볼 거는 요 위에 두 케이스인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가 부모로부터 부과가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 부과되는 기대가 자식이 버틸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릇이 있고, 부모의 기대가 그대로 성장이 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성장군, 기대가 내면의 힘이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 반대 케이스, 부모 주도로 기대를 하고 유모형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데 심지가 없는 케이스. 그래도 인제 제가 만난 케이스, 과외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 합격까지는 끌고 갔죠. 근데 인제 그 이후에 번아웃이 와 가지고 휴학과 그다음에 복학과 군대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30살 넘어서 겨우 인제 예과를 졸업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가 아주 물리적으로 부모가 먼저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기대하고 제공을 하고 해 주니까 일단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부모님 두 분이 다 전문직이라서 따라갔는데, 인제 대학이 꼬린점이 돼 버리니까 그 이후에는 아예 그냥 놔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제 기대가 좀 짐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제 그 기대 자체는 우리 인생 쭉 무언가를 시작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높은 기대를 가지면 그만큼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그런 습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생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목표를 향해 맞춰갈 수 있는 강력한 추동력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버티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험군으로 빠질 수가 있다. 중간에 번아웃이 와서 그러니까 대학 그 이후에 훨씬 더 인생이 계속 이어지는데 퍼질 수도 있다. 요런 어떤 기대의 명가함이 있다는 거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대가 굉장히 제가 만난 학생들은 기대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 그런데 요러한 케이스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케이스로 나뉘더라. 일단 요렇게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인제 기대감의 좀 작동 원리를 좀 인제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대가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인제 최초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부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제 부모가 갖고 있는 결핍이 강력한 기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는 곧 결핍이거든요. 결핍이 있어야 그걸 채우려는 동기가 발생하고, 그 동기가 욕망,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뭐 학벌에 대한 결핍이 있다면 뭐 스카이나 이런 대학 졸업장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고, 요 기대가 추동력, 행동, 노력, 시도, 도전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어진다.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결핍 엔진이 높은 기대감을 만들어 추동력을 만드는데, 사실은 요 결핍 엔진의 반대, 이 풍요의 덫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결핍 엔진이 좋냐, 풍요의 덫이 좋냐 이건데, 풍요의 덫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만났던 과외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과외 5개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 집은 너무나도 잘 살아요. 부모님 두 분 다 전문직이고, 1년 뭐 분기별로 인제 해외여행을 가고, 뭐 과외비도 굉장히 비쌌고, 그때 당시 뭐 2010 년대였는데 과외 5개 뭐 한 달에 뭐 300만 원 이상 그냥 쓰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하는 말이, 저는 그때 영어 가르쳤는데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계속 했어요. 왜냐면 부모가 이미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풍요로워.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삶은 너무너무 좋고, 뭐 지금 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고, 이 부모님이라는 거대한 어떤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뭘 노력해서 해야 된다. 뭐 성취를 이뤄내야 된다. 1 등을 해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결핍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도 모르겠어요. 저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뭐뭐 하다가 인서울에 대학을 진학하긴 했는데 중하위권 대학을 진학했다. 전문직과도 현재 거리가 멀다. 이런 케이스. 근데 이거랑 되게 반대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제 결핍 엔진이 발현되는 케이스인데, 마찬가지 과외했던 케이스인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인제 그 겨울방학 때 과외를 했었는데, 중학삼 때 인제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대요. 그래서 집안이 갑자기 엄청나게 가세가 기울었다고 합니다. 뭐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 사 상향은 막혀 있지 않은데 상향과 하방이 둘 다 막혀 있지 않아서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실패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난 사업 절대 안 할 거다. 안정적으로 살 건데." 왜냐면 그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어떤 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뭐 과외는 뭐 짧게 했어요. 한 두세 달 하다가 본인이 인제 인강으로 하고 나중에 인제 서울대 합격했다고 연락 오긴 왔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결핍으로 인한 강력한 동기가 나오는 케이스, 요런 어떤 두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감이라는 자질, 기대감이라는 어떤 조건, 비밀, 이런 어떤 공통점을 제가 인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새 인제 많은 부모님들 자체가 굉장히 풍요롭게 인제 학생들을 키우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뭐 70 년대 80 년대처럼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대부분 이제 밥 먹고 살고 뭐 인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가격대가 인제 상당히 이제 낮아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런 케이스인데, 모든 것을 앞장서서 다 채워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의 결핍, 어느 정도의 실패, 이런 것들은 남겨둬야 이 친구가 그걸 채우려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내가 현재 지금 결핍 상황에 있는 학생이거나 뭐 자식에게 충분하게 대해 주지 못해서 좀 약간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창업도 마찬가지인데, 뭐 스타트업 창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본이나 어떤 자원, 시간이라든지 물적 자원들이 부족할 때 바로 그때 요걸 가지고 최대한으로 효율적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시간과 자원, 인력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충분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한대로 주어지면. 근데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이 적은 자원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의 갭이 결핍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 결핍은 채워져야 할, 즉 나의 효율성, 효과성을 발휘해서 채워져 나갈 이 성장의 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채워져 있으면 성장 자체가 안 된다고. 시도, 도전, 노력, 성장 이런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결핍을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결핍이 요 도전과 성장을 만들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죠. 뭐 인제 최초에 인제 미대 입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인제 어떤 기본기라든지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인제 재수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인제 요 대학에 대한 어떤 목표를 잡고 군대에서 인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편입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결핍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허들을 뛰어넘게 해는 그런 엔진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엔진, 추동력, 뭐 로켓의 어떤 발사 같은. 그래서 결핍이 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그리고 너무 풍족하게 해 준다고 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다 해 줬다.'라고 생각하지 해도 하는 것도 좀 어떤 자식의 어떤 성장, 어떤 학생의 인생의 인간의 어떤 성장의 과정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제가 만나본 그런 명문대생들은 다 어느 정도의 결핍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나아갔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가장 첫 번째의 어떤 자질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인제 두 번째 자질인데, 당연히 인제 결핍을 갖고 높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높은 기대감을 가진 친구들은 뭔가 시도 노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성공합니까? 한 번에 성공 절대로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대한 빨리 실패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맞는 말이야? 요새는 너무 빨리 실패하고 이러면 자존감 뭐 이런 거가 무너지지 않냐. 뭐 자기 이미지, 자아 개념, 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냐. 이렇게 많은 반문도 있고, 또 그리고 좀 어릴 때부터 좀 인제 극성이잖아요. 뭐 운동회 요새는 초등학교에 어떤 경쟁이 없고 항상 무승부로 끝난다면서요. 그리고 상장 같은 거를 줄 때도 예전에는 뭐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그 교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저걸 더 하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요새는 인제 그렇게 하면 인제 상 못 받는 학생들 기죽인다고 민원 오고 이러니까, 상장 받는 애들 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교무실에 혼자 와 가지고 혼자 상장 이렇게 조용히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함으로써 인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고 그 승패를 받아들이는 그 건강한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내가 '아 너무너무 최고다. 너무너무 잘한다.' 이 지금 거짓된 허황된 부풀려진 에고를 계속 가져가는 거죠. 요새는 또 인제 한 자녀 가정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인제 자유학기제 있잖아요. 그게 2023 년까지는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중학교 1 학년 1 학기 2 학기까지 ABCD, 그나마 인제 상대평가도 아니고 ABC 절대평가로 하는 그것조차도 안 매겼다고요. 그냥 이 학생이 수학에 대해서 뭐 우수, 보통, 뭐 잘함 뭐 이런 식으로 정성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이 친구가 객관적인 어떤 시험이나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는 어떤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제 이게 2024 년부터는 자유학기제로 다시 축소됐어요.
한 학기만 하는 걸로 1 학기나 2 학기 둘 중 하나로. 근데 인제 14 세까지 아무 시험 없이 최고로 이 부풀려진 애고를 갖고 오다가 처음 인제 14 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 1 학년 2 학기에서 처음 시험을 봐서 막 C를 맞았어. D를 맞았어. 그러면 그때 충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에고를 엄청나게 키우고 객관적인 평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요런 인제 요것도 인제 그 잠시야. 잠시고 그 이후에 인제 계속해서 최초의 어떤 자신의 어떤 가치를 평가받는 게 뭐예요? 대학 입시에서 19세 그때까지 계속 부풀려진 에고를 가지고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뭐냐 객관적으로 인제 대학 간판에 딱 자신의 가치를 정해 버리잖아요 그때. 그렇게 되면서 인제 굉장히 어떤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이 거대하게 부풀려져 온 자아가 빵 터져 버리는 유리가 턱 깨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와 반대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인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입시를 치른 고입 입시를 치른 애들 있잖아요. 특목 자사고라든지 뭐 과학고라든지 과학영재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친구들은 아주 중학교 때부터 아주 그냥 피말리게 공부를 하는 거죠. 요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위해서. 근데 제가 아는 케이스 중에 하나 개가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 학년 때까지 그 지역에서 맨날 전교 1 등하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죠. 근데 과학고 입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일반고 후기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여고 기숙학교 있는 그 기숙사 있는 여고를 갔어요. 근데 요 충격에서 못 벗어나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리 중학교 공부를 잘하다가도 요때 뭐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한 번 인제 뭔가 실패를 경험하면 애고가 무너지면서 쭉 하락세를 타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음. 근데 인제 이 친구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 충격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인제 시험을 인제 1 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때 87 등을 찍어 버린 거예요. 완전 멘탈 나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이 실패가 이 대학 입시의 끝이 아니다. 너 마지막을 최종적으로 그 과학고 가서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다. 마지막을 최종적으로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네가 가게 되면 걔들 다 이기는 거다. 네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인제 동기부여를 해 줬죠. 그러니까 인제 중 1 학년 1 학기 기말고사에서 바로 인제 20 등대로 올라가고 그 뒤로는 계속 전교 10등 안쪽으로 계속 전교 1등 찍다가 결국에는 인제 고3 때 카이스트 합격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도 뭐 실패가 있고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고 요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인제 우상향을 그리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이 과거 입시 탈락, 고입에서 이렇게 실패를 겪는 게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요거를 크게 확대하면 우상향이란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뭐다? 회복 탄력성, 즉 실패를 통해서 내면의 근육을 강하게 단련하는 그런 친구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 근데 가까이서 보면 계속 들쑥날쑥.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resilience coil. 회복 탄력성 코일이라고 한다. 코일 뭐 용수철처럼 이렇게 윙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인제 너무 오냐오냐 모든 실패에 대한 것들을 부모가 앞장서서 이렇게 다 이렇게 치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실패의 경험이 일찍되면 일찍될수록 어떤 뭐랄까? 그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그런 후속적인 파급적인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1 전 1 학년 1 학기 중간고사에서 87등 맞는 요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좀 더 약화되는 거죠. 좀 더 인제 회복 가능한 그런 피해가 생기는 건데 아무튼 간에 "극복 가능한 실패를 일찍 경험시켜야 된다." 이건 뭐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패배를 받아들이는 내용.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라졌으니까 사실은 이건 가정에서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실패를 하면서 그 실패가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서 배우면서 크면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 줘야 돼요. 오냐오냐 해 주고 실패 없이 그렇게 키우게 되면 껍데기만 어른 진짜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톡 치면 깨져버리는 유리 같은 아이가 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명문대 친구들은 그런 어떤 작은 통제 가능한 실패를 무수하게 겪었다고 제가 인제 판단이 되는 게 물론 저 경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은 인제 성적을 뭐 1 등급 맞고 이렇게 점수를 잘 맞는 거 이거 자체는 결과지 그 안에 과정들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내적 과정들이.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다 공통적으로 뭐다? 문제를 풀어서 어떤 정량적인 어떤 점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수능 최저라든지 내신이라든지 정시라든지. 그때 틀리고 자책하고 다시 펴는 그런 힘을 길렀다는 거예요. 통제 가능한 실패. 그래서 회복 탄력성의 마음의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요. 그 내적 작용을 한번 봐 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친구는 '아 역시 난 안 된다. 난 진짜 공부머리가 아니다.'
회피를 해 버리고 포기를 해 버리고 이렇게 한번 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루프에 빠지게 되면 다시 '된다.'라는 식으로 어떤 뇌의 어떤 신경 가속성 어떤 그 신경들을 연결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돼요? 그 가 뇌의 그 어떤 뉴런들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그 흐르는 강물 한강 같은 한강을 방향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었을 때 피드백을 잘해 줘야 돼요. 선생님이든 가족이든 부모든 간에 아무튼 간에 이걸 잘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 줘야 된다? '아 이번엔 뭘 놓쳤는지 한번 봐 볼까?' 이 지금 문제 하나 푼 게 내가 수학머리가 있다 없다 그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단지 그냥 내가 그 실패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발견한 거죠. 제가 가장 인상적인 친구가 요 연세대 어떤 인문계에 합격한 친구인데 과외했을 때 이 친구가 딴 건 다 잘했어요. 국어, 영어, 그다음에 사회탐구 이런 건 다 잘했는데 수학을 못하는 거야. 나도 참 수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계속 쓴단 말이죠. 근데 또 틀렸어. 딱 보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틀리는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야. 원래 여태까지는 문제가 있으면 1-1로 틀렸는데 이제는 1-1로 틀리는 게 아니고 1-2로 틀린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견이냐고 나한테 갖고 와서 자랑하는데 나도 참 놀랐어요. '아 이런 식으로 정말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실패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구나.' 이거는 똑같이 틀린 게 아니라 틀리긴 틀렸지만 똑같은 방향으로 틀린 게 아니니까. 기존에 갔던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으니까. 이거는 좀 더 나아진 거죠. 개선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1-2, 1-3 요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더니만 앞으로 그 문제는 죽어도 두 번 다시는 안 틀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건 뭐예요? 뭘 놓쳤지? 패턴 분석하고 다른 패턴이다. 1-2 패턴이다. 오답노트 작성해. 오답노트 보고 연습을 해. 그다음에 이걸로 다시 안 틀리게 노력을 해. 이게 인제 1분 뒤에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것을 어떻게 이 명문대에 진학한 친구들 어떤 숫자적인 정량적인 성적을 확보한 친구들은 이게 아주 체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이런 오해가 있잖아요. 명문대에 간 친구들은 뭐랄까 되게 인제 공부만 했을 것 같은 운동도 안 하고 막 내면도 말랑말랑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지금 명문대 그 국어, 수학, 국영수, 사탐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이 실패를 극복해 온 그 내적인 근육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격차를 만드는 그런 내적 작용이 된단 말이죠. 뭐 저도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제가 영어 수학도 고생인데 아무튼 영어가 제가 재수까지 했는데도 수능 영어 4 등급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 근데 영어를 인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뭐 영어 회화 동아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영어가 또 재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적으로 '아 군대를 육군 통역병이라든지 공군 어학병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목표가 딱 정해지니까 영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지. 근데 토익 처음 봤을 때 아무튼 육군 통역병이든 공군 어학병이든 간에 그때 당시 2000 년대 초반에는 800점 이상인가 그 정도면 됐어요. 그러니까 고것만 넘기면 카투사가 인제 700점 넘기는 거고 공군 어학병이든 육군 통역병이든 간에 850점 이상이었어야 됐어. 아무튼 그랬는데 처음에 토익 봤을 때는 개발 세 발이었죠. 수능 영어 4 등급인데 기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10 점, 530점 이렇게 맞았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 이후에 목표를 잡고 하루에 막 토익 공부 막 12 시간씩 미친 듯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이게 만점을 맞았는데 그 과정 중에 인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아무튼 만점 받고 그 막 외국 해외대 출신 애들이랑 경쟁해서 이겨서 공군 어학병원 아무튼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요런 어떤 자책하고 다시 펴내님의 아주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똑같은 문제를 계속 틀리는 거야. 어떤 거였냐면 분사구문이 앞에 오면 이 분사구문이 올더운가 도운가 그게 생략이 되고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뭐 이런 거였는데 요거를 내가 계속 틀리는 거지. 막 오답 노트를 똑같은 걸 찾아보면 한 10번 이상 똑같은 걸 계속 틀려. 그래서 내가 또 틀렸냐고 막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 토익 책을 그때 당시에 모질게 토익 이런 거 있어요. 요거를 구석지에 던져 버렸어. 막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막 막 이렇게 성질 내고 있다가 또 한 5분 10분 흐르잖아. 근데 어떡해. 당장 인제 어학병 하려면 이 토익 시험 이번에 잘 봐야 되거든. 이렇게 숨을 거칠게 내쉬다가 일어나 가지고 저 화장실 구석 앞에 있는 거를 가져가서 다시 집어 가지고 이렇게 털어서 구겨진 거 다시 펴서 이걸 보고 막 눈물이 막 찔끔 맺히는 거야. 너무 분하니까. 근데 또 써. 어떡해. 또 틀리면 안 되니까 또 쓰는 거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짜 모질게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뭐 만점을 받는다는 거는 진짜 완벽하게, 그러니까 다 알지. 인제 오답노트 인제 막 이런 것들은 인제 해설지 보면 다 아는데 실수를 안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낸 거다. 그러니까 뭐 수학 재능, 뭐 국어 재능, 뭐 영어 재능 뭐 이런 게 없다. 어?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내가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반복 숙달하는 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런 어떤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내용 이해되시죠? 기대감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기대감이 결핍에서 나오니까 결핍을 너무 이렇게 막 다 완벽하게 채워 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풍요의 덫에 빠져버린다. 그리고 인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추동력이 생겨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실패한다. 근데 이 실패를 빠르게 하면 좋다. 왜냐면 이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회복 탄력성, 즉 마음의 근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문대생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런 통제된 실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면 힘이 강하다. 그래서 여태까지 합격한 친구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대감이 있고 회복 탄력성이 있고 요 회복 탄력성을 인제 요런 질문들이 생겨요. 아니 그 회복 탄력성 중요한 거 나도 아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인제 내가 고등학교 2 학년 겨울방학이라서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믿고 막 오더노트를 다 일일이 쓰고 그 똑같은 거 10번 하고 반복하는 그 시간이 안 난다.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긴다. 너무 조급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저도 압니다. 근데 이제 회복 탄력성을 갖고 그 마음의 근육을 차근차근 이렇게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기적인 시야를 가져야 돼. 장기적인 시야. 근데 그 장기적인 시야가,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돼 시야가. 고등학교 수능 그다음에 대학 가는 게 거의 뭐 인생의 전부잖아요. 사실 그것도 맞기도 하고 이 고등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요게 사실 이렇게 맞는데 사실 실제 현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진짜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인생이 더 많잖아요. 길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군대 취업 창업 있고 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다고.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을 해 주고 이 친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기회, 여기서 넌 뭘 할 수 있고 이런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 뭐 창업이 있고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자세히 좀 알려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저 고등학교 때 재수 미대 입시했거든요 제가. 미대 입시하고 그다음에 또 재수하고 그때도 인제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하고, 물론 인제 과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과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원하는 뭐 인서울대학을 못 가고 아무튼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실상 스스로 혼자 극복을 해야 됐어요. 제가 또 인제 뭐 첫 번째 어떤 장남이기도 했고 아무튼 그래서 주변에 조언받을 어떤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인생 막 좀 막 그런 암울한 생각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이후에 이런저런 어떤 기회들 뭐 편입도 있고 뭐 편입의 종류도 뭐가 있고 대학원도 있고 뭐 창업도 있고 취업도 있고 전직 이직도 있고 이 길이 엄청나게 앞으로 갈 길이 많고 기회가 많고 역전할 수 있다. 어머니 아버님 아시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이후에 20년 지났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꼭 공부대로만 가지 않는 거, 꼭 대학대로만 가지 않는 거. 역전하는 친구도 있고 성공하는 친구도 있고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금방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고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그 시점이 그냥 운이 없던 시점이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인제 요런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말을 해 줘야 된다. 어른이, 부모가 옆에서. 그래야 애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고 충분히 이렇게 내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육체적인 성장에 걸맞는 내적 성장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장기적인 관점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근데 요게 인제 부모님이 얘기하면 이 잔소리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잔소리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쪼끔 약간 어떤 비유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여기서 인제 이 조지프 캠벨의 영웅의 여정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음? 제가 인제 이 책 인제 뭐 제가 인제 책 굉장히 좋아해요. 뭐 군대에서도 뭐 상병장 때는 한 달에 뭐 책 뭐 30 권 40 권은 그냥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탑 3를 꼽으라면 그 3에 반드시 포함되는 책입니다. 조지 캠벨의 영웅의 여정. 자, 조지 캠벨은 신화학자죠. 신화학자예요. 근데 조지 캠벨이 인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어떤 통용되는 그런 영웅의 이야기,
전통, 민담, 설화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요 공통점들을 뽑아 왔는데 이런 문화권 간의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이야기들이 공통 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영웅. 이때 일상세계에서 출발할 때 영웅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한테 뭐가 온다? 모험으로의 소명이 오는 거예요. 모험은 어떤 거예요? 이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 이 전염병을 해결해야 되는 모험. 우리 어떤 나라에 어떤 용이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이 용을 물리쳐야 되는 모험. 타국으로부터 어떤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 전쟁을 지키러 나가야 되는 모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식민 지배를 넘어서 독립해야 되는 그런 모험. 의 소명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거부하죠.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평범한 사람이야. 난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아." 하지만 스승이 나와서 동기부여를 해 주고 첫 관문을 통과하고 동지들을 만나고 시험을 겪고 적을 만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악의 소굴이 있는 용의 소굴로 접근을 해서 마지막 최종 관문인 용을 물리치고 이 과정에서 배운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그래서 보물을 획득해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기 전에 그 적대 세력이 최종적으로 이 뭐 이 용의 그 영웅의 어떤 일상 세계 복귀를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이때 영웅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보물을 가지고 일상세계에 귀환해서 어떻게 전염병을 해결하고 그 literally 보물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지식과 지혜를 공동체에 공유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더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걸 한다는 이 구성이 영웅의 여정이 모든 어떤 서사에 모든 전 세계의 민간 어떤 설화에 어떤 전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모든 어떤 인류의 무의식에 깔려 있는 공통된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죠. 공통된 시스템. 그러니까 시련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련이 곧 영웅을 만든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어떤 영웅의 서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시련이 곧 영웅을 만든다. 시련이 없으면 영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그런 사람 대단하죠. 존경합니다. 한 번에 뭐 몇 군데 가고 한 번에 뭐 행정고시 패스하고 한 번에 뭐 창업 성공하고 막 몇천억 부자가 되고 너무 존경하죠. 너무 존경하죠. 하지만 진정한 그 진정한 아우라, 그 사람의 어떤 따라가고 싶은 어떤 존경하는 그런 마음, 진짜 멋은 실패를 극복한 자의 어떤 말과 어떤 그 존재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실패를 극복한 사람이 진짜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군인이라고 했을 때 책상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행정 업무만 하는 사람이랑 정말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겪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특전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을 우리가 인제 같이 인제 살아간다고 하면 인생의 어떤 동반자, 파트너, 조언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누구랑 함께 하고 싶냐 이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 그 실패를 겪지 않으면 나 정도까지 안 되니까.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와 이거 버티면서 여기까지 올라오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시련이 곧 성장이 되는 거고 그 시련이 합쳐진 그 성장의 정도가 나를 독보적인 사람, 독보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성을 둘러싼 해자가 되는 거예요, 해자. 해자 뭐죠? 성벽 밑에 파여 있는 어떤 물, 강, 건너올 수 없게끔 공성전을 못하게 막아 놓은 그런 어떤 물, 강을 말해요. 성을 둘러싼. 그래서 요게 자기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부터 살아 돌아온 전문가. 이게 어떤 자기의 목표가 된다면 이게 진정한 어떤 영웅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멋있잖아요. 그냥 일단 그렇게 살아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자 그리고 이 영웅의 여정과 관련해서 가장 인제 핵심적인 또 연관된 개념이 있어요. 그릿이라고 하는 건데 그릿은 그 전직 그 맥킨지 컨설턴트였던 안젤라 더스워크라는 사람이 만든 개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그릿 연구 지금은 인제 펜실베니아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요 연구를 발표했을 때 메가더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그 연구 그 지원해 주는 뭐 어떤 상이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천재상이라고 해요. 천재상. 그 당대의 천재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에게 주는 상이에요. 상금 뭐 10억. 응? 근데 요 그릿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그릿 책을 보면 핵심 연구는 이거예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뭐 성별, 나이, 뭐 키, 뭐 학력, 뭐 소득 이런 거 다 상관없다 이거예요. 핵심적인 공통점 하나는 될 때까지 하더라. 될 때까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될 때까지 하는 거면
그전의 실패는 뭐예요? 실패가 아닌 거지. 성공을 향해 가는 그냥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에디슨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9999 번째에 안 되는 방법을 배웠을 뿐이다."라고 했죠. 그 니체는 또 뭐라 그랬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어떤 고통이나 시련과 실패는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 앤젤라 더스토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면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다 달랐는데 조건이 될 때까지 하는 그 그릿 이 마음가짐이 있더라. 이게 곧 영웅의 여정이랑 굉장히 이어지잖아요. 영웅은 이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실패, 정말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실패를 겪어요. 음? 보물을 얻고 나서도 죽음의 어떤 위기를 겪는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웅의 여정이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무의식에 갇혀져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한테도 있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게 있다.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인데 세 번째 자질은 장기적인 관점을 모두 다 가져야 되는 건데 애당초 그 잘 되는 친구 끝까지 하는 친구 명문대 가는 친구도 이걸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좀 더 비유적으로 서사적으로 가르치고 싶다면 영웅의 여정, 영웅의 여정은 다 이렇게 된다. 쉽게 되지 않는다. 시련까지 가고 이런 거 하는 데까지 엄청난 고통이 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있어야만 진정한 어떤 성공이 된다. 성장이 된다. 멋이 된다. 이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좀 안내를 하는 것이 조금 대학을 넘어서 인생 전체에서 성공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학생의 어떤 내면의 영웅을 깨워서 대학 입시도 성공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넘어서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은 요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기대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기대감의 내면을 계속 파다 보면 결핍이라는 핵심 동력, 추진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결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용돈도 너무 막 많이 주면 안 돼요. 응? 용돈이 없고 그다음에 뭐 생활비라든지 뭐 월세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적당히, 적당히. 왜냐하면 그래야지 학교 학생 때부터 막 돈 벌 궁리를 하게 되고 돈 벌 궁리를 하면서 시장을 이해하게 되고 비즈니스 모델을 판단하게 되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게 되고 어떻게 소비자가 내 상품까지 오게끔 하냐라는 그런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 돈 주고 막 집, 차 막 다 하면 푸 허 풍요의 덫에 빠진다. 어번던스 트랩에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 해 주시지 말고 부족함을 의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욕망을 심어주고 기대를 갖게끔. 그리고 인제 그 높은 기준이라는 것 자체도 좀 심어주시고 그런 것 내용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극복 가능한 실패 경험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가장 하기 인제 좋은 것들은 운동, 운동. 승패가 나오는 정정당당하게 붙어서 승패가 나오는 운동. 뭐 인제 구기 종목 축구, 농구, 뭐 야구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이런 작은 실패들 통제된 실패잖아요 이거는. 내적으로 뭐 몸이 다치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찍 겪게 해야 된다. 일찍. 일찍 겪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게. 그래서 큰 시험 앞에서 큰 도전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길다라는 거를 타임라인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너무 '이번에 대학 못 가면 진짜 인생 끝난다. 망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 그 자체가 기회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우리 학생이 정말 어떤 웬만한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자기가 스스로 어떤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도 다 이렇게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고 오늘 제가 명문대 합격하는 학생들, 명문대 넘어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공통적인 비밀, 자질, 조건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이 내용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